예, 지난 10일 전북 부안에서 올해 최대 규모인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지진이 잦았던 지역은 아니어서 지진 발생 배경에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반도는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대 김광혜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 지진 6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셨습니까? 예, 사실 뭐 이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가장 큰 지진이었고, 예. 전라북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뭐 가장 큰 지진이었고, 그 최근 몇십 년 동안의 기록 중에서도 예. 한 16번째로 큰 지진이어서 작은 지진은 아니었죠. 그렇군요. 예. 이게 전체로 보더라도 역대 16번째로 그렇습니다. 큰 지진이다. 예. 전북 쪽에 이런 지진이 여러 차례 뭐 있었나요? 사실 이번에 발생한 요 부안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예. 과거에도 뭐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긴 했었어요. 물론 이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래서 작년에도 전라도 요번에는 전북 서쪽 끝에서 발생을 했는데 예. 전라북도의 동쪽에 이제 장수라는 동네가 있고 그 지역에서 작년에 규모 3.5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네.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면 2015년에 예. 전라북도 익산에서 규모 익산에서? 3.9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3점대와 4.8은 그 뭐 체감을 떠나서 이제 학교에서 보는 의미가 차이가 좀 있나요? 차이가 좀 있죠. 일단 규모가 큰 지진이다 그러면 그렇게 큰 규모의 단층, 지진을 예. 발생시키는 원인이 지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예. 다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주나 포항 사실 동해안 또 우리 지역을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서쪽 내륙에서 발생한 이유를 좀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요번에 지진이 발생한 이 지역을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좀 모아서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예. 이 지역은 뭐 이게 옥천대라고 하는 땅이 성격이 좀 있는 지역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경기 육계 그리고 임진강 홍천대라고 하는 성격이 서로 다른 땅덩어리 세 개가 예.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좀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땅덩어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경계에서 예. 쌓여 있었던 많은 양의 에너지들이 쌓일 수 있고 그런 네. 에너지들이 갑자기 방출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 얘기 즉슨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미 그쪽에 이제 지질 구조 자체가 세 덩어리가 만나는 경계선에 있었고 거기서 나는 이제 뭐 서로 다른 에너지들이 충돌하면서 이제 났다는 건데 그러면 그 자료 자체는 우리가 이미 뭐 있었을 테죠? 그렇죠. 예.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워낙 지진이 잘 안 나는 지역이고 예.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조금 미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또 얘기가 달라진 거잖아요. 이렇게 발생을 그렇습니다. 했으면 예.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봐야 될 테고요. 자, 일단 뭐 전국 각지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부산에서도 뭐 서부산 지역에서도 흔들렸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뭐 실제 그 영향으로 봐야 될런지요? 뭐 일단 뭐 지진이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멀리에서 느끼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규모 4.8의 지진이 부안에서 발생했는데 부산에서 느꼈다 하는 건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 원인을 좀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지진을 느끼신 분들, 부산에서 신고하신 분들은 네. 다른 상황하고 좀 다른 좀 특별한 상황에서 지진을 느끼셨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고층 빌딩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 장소가 좀 연약 지반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지진의 흔들림이 좀 증폭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연약 지반이라든가 예. 고층 건물이라든가 이런 원인 때문에 심지어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을 느끼는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지진이 났다고 하면은
나도 느낀 것 같은데라고 느끼는 것이 예. 이제 그런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작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예. 이번에 어쨌거나 서해안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 구조가 발견이 됐다는 부분을 이제 뭐 학계에서는 좀 더 짚고 연구를 할 텐데 실제로 이 지진의 국내 발생 현황 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요.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한 정부 통계를 보면 지진의 발생 횟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년에도 한 106회 정도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해서 예. 그런데 여기에는 좀 착시 효과가 있을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예. 우리가 2016년도에 경주에서 지진을 느끼고 2017년도에 포항에서 지진을 경험하면서 이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커졌어요. 아무래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그 국민들의 시민들의 염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진 관측 역량을 좀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많은 지진 관측소를 설치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관측되지 않았던 지진들이 통계에 잡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했고 멀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찰이 안 되고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 뭐 이런 지진들이 통계에 안 잡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지진들이 통계에 잡히면서 시각적으로는 지진이 발생 횟수가 늘어나고 시민들이 좀 염려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한데 저는 사실 이런 현상들이 뭐 우리의 지진 관측 역량이 향상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순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지진 수준들이 2016년 경주 지진 이전의 수준인데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진 횟수제 그래픽이 나갔었는데 그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좀 더 지질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군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지진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매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뭐 홍수나 태풍처럼 매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어서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자료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또 실제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교수님 이전에 나오셨을 때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이 빈도가 더 잦아질 가능성 그리고 진도가 5 이상의 강한, 5, 6 이상의 강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그런 트렌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트렌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어떤 지진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런 지진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큰 지진들을 기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얼마나 큰 지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규모 6.7 정도의 지진이 여러 번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고 역사 기록에 의하면 뭐 사망자가 한 100명 정도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으니까. 그거는 먼 예전이죠. 조선시대 뭐 이때를 말씀하시나요? 뭐 신라시대, 조선시대 그렇지만 지질학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엊그제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방심할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 대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부안이요. 고전의 방사성 폐기물 그 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좀 있었던 곳인데 이번에 지진이 나면서 이런 요소들이 이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물론 그 기존에는 지진이 안 나는 동네 지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진이 났으니까 이건 우리가 새로 고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임에 불명하고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지역이 조금 더 안전한지 어느 지역에 이런 아주 중요한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만큼 저희가 그 작은 리스크까지도 잡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우리 지역이 중요합니다. 늘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뭐 초고층 건물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한데 지진 발생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지역은 사실 좀 이 지진의 위험성, 지진의 위해성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지진의 위험성이나 위해성을 고민을 할 때 얼마나 큰 지진이 우리 동네에서 발생하는지 이거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것만큼 중요한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시설들이 지진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진과 시설물들과 사람들이 지진을 겪었을 때 얼마나 잘 견딜 수 있고 지진이 지나간 후에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고층 건물도 많고 네. 중요한 시설물들도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좀 취약계층이 좀 많은 편입니다. 고령자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들이 지진의 위해성을 좀 높이는 상황이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지진의 경우에는 잘 지나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운이 좋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대 김광희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